최근 또다시 실사격을 선보이며 그 위용을 전 세계에 자랑한 한국의 K9. 나토 국가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폴란드에 수출된 K9은 불을 뿜으며 땅을 울렸습니다. 폴란드군 제18기계화여단 1기가벼단이었죠. 이 훈련을 본 유럽 각국은 새삼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날 훈련이 벌어진 노아 데바에서 약 100km 떨어진 도시 루블린에서는 뜻밖의 국가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이었는데요. 일본 자위대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가 폴란드를 찾아와 라지문트 안제차크 폴란드 참모총장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가 루블린을 찾았던 것은 이곳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합동여단의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동유럽 국제 정세를 기반으로 한 군사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는 일본의 방문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양국군의 수뇌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군사 협력 전망 등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각군의 현대화 계획 역시 일부 공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점이 있죠. 일본이 어째서 폴란드를 찾아왔는지인데요. 폴란드는 현재 육군과 공군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현대화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해군까지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로 한국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기 수출의 혈안이 된 일본이 이 오르카 프로젝트에 도전해 한국의 파죽지세를 멈춰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은 캐나다에서도 경합 중인 상황. 그러나 일본에게 승산이 많다고는 여겨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단 한 번만이라도 무기를 수출하고 싶은 상황이고 한국과 경합이라도 성립하는 잠수함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에 접촉한 것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시큰둥했던 모양입니다. 자위대 합참의장이 직접 와서 세일즈를 하는 와중에도 차로 1시간 거리에서는 K9이 쾅쾅 불을 뿜으면서 누구 보라는 듯이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폴란드군 주요 인사나 나토 협력국 관계자들은 이쪽에 몰려가 있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일본 잠수함을 산다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과는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둔 마당이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일본 무기를 사서 한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시다 요시히데 합참의장은 지구 반대편 루블린까지 와서 승산 없는 세일즈를 뛰기가 꽤 무안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K9이 이날 보여준 위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강해질지 최근의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폴란드, 아니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어텀파이어가 지난 주말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 실사격 기동훈련으로 이날 훈련을 위해 폴란드의 거의 모든 기갑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폴란드 공수부대와 기갑부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폴란드가 유럽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주인공이 된 장비는 역시 한국에서 온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K2 전차는 야지에서 시속 50km로 질주하면서도 포구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계속 조준하는 특별한 기동을 선보였는데요. K2 전차의 1500마력 엔진에서 나오는 뛰어난 기동성과 K2 전차만의 ISU 유기압식 현수 장치, 첨단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을 동시에 보여준 퍼포먼스였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공수부대의 낙하와 함께 기민하게 기동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K9의 폴란드산 파생형 자주포인 크랩과 함께 TOT 사격을 실시하여 목표물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강화된 군사력을 전 유럽 전 세계에 선보인 이번 훈련이 다름 아닌 한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ha는데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훈련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번 훈련이 한국에서 본 훈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Mówiłem już o sprzęcie koreańskim. Powiem Państwu jeszcze skąd cały pomysł tego, żeby otworzyć dla opinii publicznej takie ćwiczenia. Właśnie wziął się z Korei Południowej. Kiedy w czerwcu tego roku byłem w Korei Południowej, mój odpowiednik, minister Lee, zaprosił mnie na tego rodzaju pokaz, na ćwiczenia, które były otwarte dla publiczności. Zrobiło to na mnie rzeczywiście wrażenie, dlatego na odprawie z dowódcami Wojska Polskiego. Zobaczmy, jak z mozołem, jak trudno Ukraińcom przychodzi odbicie okupowanych terytorium. Dlatego, proszę Państwa, jeszcze raz proszę, stójmy murem za polskim mundurem, a ja gwarantuję Państwu, że będziemy wzmacniać Wojsko Polskie liczebnie, będziemy wyposażać wojsko w nowoczesną broń po to, żeby Polska była bezpieczna. Dziękuję.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언급한 한국의 행사란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때맞춰 진행되었던 한미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훈련으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에 F-35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국군의 최고 전력을 동원하여 산을 날려버릴 듯한 화력을 선보였었습니다. 마침 한국을 방문하여 행사에 직접 참관한 부하슈차크 장관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국 무기들의 화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아주 멋졌다. 정말 최고였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폴란드가 구매한 무기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에 이와 같은 이벤트를 폴란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로 인해 해외 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 문제도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모두가 찬성했었지만 그 외 소련권 국가의 난민들이 폴란드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상정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와 동유럽 국가들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가 난민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벨라루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주민들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이를 자국의 사회 불안을 노린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벨라루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73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그렇게 들어온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이 반인륜적인 전술의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벨라루스의 의도대로 폴란드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난민들 틈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동유럽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무장 세력이 위장하고 잠입했다는 정보까지 전해지며 리투아니아에서는 국경을 차단하고 폴란드에서는 1만 병력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어텀파이어 군사훈련은 폴란드가 새로 갖추게 된 강력한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벨라루스와 러시아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한국과 폴란드,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협력으로 탄생하게 될 새로운 방산 대국의 등장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형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폴란드 최대의 국영방산업체 PGZ의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이 K2PL과 K9PL 생산에 관한 컨소시엄 조건 합의를 끝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K2PL 820대와 K9PL 436대를 생산하는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2026년에 폴란드 공장에서 K2PL의 첫 물량이 출고될 계획입니다. 한국방산의 진정한 유럽 전초기지가 탄생하는 것이죠. 흐바웻 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광범위한 범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우리는 향후 몇 년 안에 매우 광범위한 규모로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배우고 무인 차량과 수소 엔진을 사용하는 군용 차량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레이더와 광학 위성에 관한 참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폴 협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반이 침체된 유럽에서 한국의 등장은 핵폭탄을 떨군 것이나 다름없는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를 누구보다도 부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탈아입고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썼을 정도로 유럽을 동경해 왔었는데요. 그런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사지 못해 안달을 내고 있으니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자극받은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방산 대국이 되겠다며 무기 수출을 국가에서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3.5세대 전차 10식 전차를 내세웠는데요. 얼마 전에는 10식 전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3년 일본 방위장비청이 발행한 방위장비 취득 프로젝트 관리 및 현황 문서에 따르면 그동안 생산이 축소되고 미뤄져 왔던 10식 전차를 총 35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은 한국을 뛰어넘는 물량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성립시켜 일본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오히려 일본의 군사력을 깎아먹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격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자 안보 저널리스트인 키요타니 시니치는 십식 전차 조달은 육상자위대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칼럼을 기재했는데요. 십식 전차는 근대화가 불가능해 발전성이 없는 무기이다. 현대전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전차이며 일본에서 전차전에 행해질 가능성은 전무에 가까운데 자위대 수뇌부는 단순히 신형 전차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십식 전차가 얼마나 무용한지 그리고 절대 해외로 수출될 수 없는 전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십식 전차는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차였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기존에 운용하던 구십식 전차에 비해 경량화된 전차를 요구했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전차들이 일본 철도로 운송하기에 지나치게 컸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철도 폭이 매우 좁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표준 철도 규격인 협궤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궤보다 400mm 이상 좁습니다. 이는 수송할 수 있는 화물과 장비의 폭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으로 실제로 3.3m의 폭을 가진 구십식 전차는 일본 철도로 운송하기가 매우 곤란했었습니다. 전차 일대를 운송하기 위해 2개의 선로를 비웠어야 했죠. 때문에 십식 전차는 폭을 대폭 줄이고 엔진의 출력도 1200마력밖에 안 되는 준 경전차로 설계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현대 전차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방안이었다는 것이죠. 대전차 무기의 발전으로 전차의 장갑이 증가되고 APS와 같은 장비가 장착되며 현대 전차의 중량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확장성이 넓어 지속적인 현대화 개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본식으로 컴팩트하게 설계된 십식 전차는 더 이상 장비를 추가하기가 불가능한 발전의 여지가 없는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함에 있어 판매국의 요구에 따라 개량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일본의 십식 전차는 이러한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폭이 좁아 협궤 열차로도 운송이 편하다는 장점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혀 쓸모없는 장점이고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새로운 방산대국이 되겠다는 꿈은 망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재탄생한 폴란드의 변신에 서방 국가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력을 숨겨왔던 한국이 새로운 방산대국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덕분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해왔던 한국이 이제는 방산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방산의 중심에 서 있는 한화 공장을 긴급 방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극비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장 내부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알아낸 한국 방산의 비결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South Korea's largest defense company is testing a new batch of weapons. The Wall Street Journal got a rare look inside Hanwha's facilities as it constructs howitzers destined for Poland and submarines that could bolster NATO's arsenal in the future. That's as South Korea is increasing its arms sales at a rate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In just a 5-year period, it has grown its defence exports by 177%. Although the US, Russia and France have considerably larger defence industries, analysts say the pace at which South Korea is expanding its output marks a substantial shift for the future. So here's how the country is transforming into a defence giant and what it means for the Western military alliance. Workers inside this Hanwha plant are building dozens of self-propelled K9 howitzers. Hanwha is South Korea's largest defense company. They are playing a big role in South Korea's arms exports. That's largely due to Poland, a key NATO member, purchasing them as part of a $13.7 billion arms deal. Military analysts say the rapid speed the workers here can build them is a major selling point. The process is completed in 3 stages: assembling the skeleton of the weapon, connecting the parts, and then testing its performance. Although the company won't disclose specific production times, recent deliveries have been prompt. The first shipment of K9s arrived in Poland in December, just over 3 months after the deal was signed. That's in contrast to other arms deals in Europe that are still ongoing years after the agreements were made. Hanwha says a quick completion time is a major part of its strategy to entice new customers.
Military analysts say South Korea is able to build these systems faster than some Western counterparts, in part because of decades of escalating regional tensions. At the end of the Cold War, military powers in Europe began reducing their capacity to produce conventional weapons, while the threat from North Korea led Seoul to ramp up its production. In the years since then, South Korea has mostly focused on developing traditional battlefield weapons. So while countries like the US have focused on creating high-end weapons such as aircraft and nuclear submarines, South Korea has focused on other weapons such as artillery. 영상의 말대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생산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이 매우 비싼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을 때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덕분에 규모의 경제와 국산화를 통한 저렴한 가격, 최적화가 진행된 생산 공정을 통한 독보적인 생산 속도, 서방의 경쟁 업체들과는 차별화되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 방산의 가장 큰 효자인 K9에 밀려드는 주문에 하나는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대우조선에서 하나오션으로 거듭나게 된 잠수함 공장에서도 이를 위한 시스템이 공개되었습니다. But now it's looking to export more advanced naval designs to the West. At this Hanwha shipyard, workers are building vessels including the KSS-3, the company's newest submarine. Industry analysts say it's one of the most affordable pieces of its caliber in the world. Hanwha is negotiating to sell the diesel-powered craft to Canada, another NATO member. The company is trying to keep costs and production time down by using automated machines and producing more components locally. 지금 서 계시는 이곳이 잠수함 압력선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잠수함 압력선체 공장은 약 90% 정도가 자동화로 되어 있고 The company plans to double its production capacity for these systems by 2027. 로봇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자동화 공정은 자주포, 전차, 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한화의 자동화 로봇은 100분의 1mm 오차로 작업을 수행하며 숙련공보다 뛰어난 작업 효율로 K9 자주포의 생산 능률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는데요. 창원의 K9 공장에는 이러한 자동화 로봇이 투입되어 총 7개의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되고 있으며 3에서 5일마다 한 대의 K9 자주포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도 1분 1초의 지연도 없이 신속한 납품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는 자동화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생산 능력을 증대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하나는 오는 10월 하나로보틱스를 출범하여 로봇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덴마크와 일본 등 몇몇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에서 여기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이에 맞춰 AI 비전과 3D 카메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RAIV 로봇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한국의 방산 능력은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Certainly, we know that South Korea has been facing pressure from the US and also NATO to provide more than non-lethal aid to Ukraine because many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are struggling in trying to backfill their supply. And they know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with experience in exporting their arms. 월스트리트 저널의 취재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 생산 능력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무기 공장을 유지해 왔었기에 폴란드에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토 국가들은 오랜 평화로 무기 생산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자유세계의 새로운 변기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빠른 배송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한 번 꺼낸 말은 반드시 지키며 이것이 한국의 남자다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 유명했던 한국이 숨겨져 있었던 군사방산 대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고고한 선진국으로 보였던 유럽의 민낯과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던 러시아의 실태가 드러났으며 세계 최강으로 여겨졌던 미국조차도 포탄이 부족해 쩔쩔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것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전쟁에 대해 역사가 뒤집어져 한국이 전쟁의 공급자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이 절실한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무기를 비축해온 남북한에 눈을 돌렸다. 70년 전 미국과 러시아는 남북전쟁을 위해 한반도에 무기를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상대 진영을 향해 매일 수천 발의 포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포탄 창고가 거덜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포탄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년 전 6.25 전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죠.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막대한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역시 상당한 양의 재래식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낡은 무기와 녹슨 포탄이라도 필요한 러시아는 김정은의 발이라도 핥을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서방 국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두 국가 간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을 대가로 현금이나 식량, 에너지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이나 정찰위성 등과 관련한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믹 멀로이 전 국방부 부차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무기와 그 운반 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정 동안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군시설을 방문해 북한으로선 엄두도 낼 수 없는 첨단 무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핵심 군사 기술까지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북한의 낡은 무기라도 사람을 해하기엔 충분하기에 전쟁에 조속한 종결을 바라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동북아 외교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유일하게 국가 간에 벌어진 최초의 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약 1년 7개월째로 그동안 벌어진 갖가지 사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전의 주역으로 여겨지던 수많은 무기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전투기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공중전은 꿈에 불과했고 기갑킬러로 여겨지던 헬기는 알보병의 맨폐지의 잿더미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지상전의 황제일 것만 같았던 전차는 기껏해야 수십에서 수백만 원도 안 되는 드론의 공격의 통조림처럼 뚜껑을 따이곤 했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무기들의 평가가 곤두박질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증명하면서 몸값을 올린 무기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곡사포였습니다. 일정하지만 결코 부족하진 않은 화력, 긴 사정거리에서 오는 안정성, 그리고 저렴한 운용 비용 등의 장점은 러시아가 단기 결전에 실패하고 전쟁이 늘어지면서 곡사포의 입지를 점점 늘려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개전 1주년이 될 쯤에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장비를 잃어서 전장에 남아있는 것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과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가하는 곡사포뿐이었죠. 그런 만큼 양국은 하루에도 수천 발에 달하는 포탄을 쏘면서 곡사포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탄 소모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각각 긁어모으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곡사포의 가치가 실전을 통해 증명되자 한국이 그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 덕분입니다. 전쟁 전에도 K9은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자주 곡사포 플랫폼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지금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K9의 높은 판매고는 곧 K9을 운용하는 나라가 매우 많으며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K9 도입국들이 싱글벙글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K9만 가지고 있으면 수백 수천억 원도 우습게 깨지는 방공망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나 싶은데 이러한 유대관계도 국가의 경제가 걸린 상황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밥줄은 익히 알려진 대로 곡물의 수출입니다. 그 비옥한 흑토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주된 수익원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한동안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곡물 협정으로 흑해 방면 수운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러시아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폐색이 짙어지자 러시아는 가장 먼저 이 협정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졸렬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효과는 발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해 대안을 찾아냈지만 이로 인해 유럽 중부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곡물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은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방치하면 자국 농업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런 피해를 예상한 몇몇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 금지를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폴란드도 있었죠. 폴란드의 결정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지어는 곡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러시아를 돕는 행위라는 실언에 가까운 표현까지 썼는데요. 폴란드는 이 표현에 발끈한 나머지 무기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밝히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데다가 어쩌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러시아를 싫어할지도 모르는 폴란드는 러시아를 도왔다는 발언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강경한 대처에 결국 우크라이나가 먼저 꼬리를 내리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나름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해프닝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폴란드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더라도 폴란드는 잃을 것이 없다는 셈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를 처리하고 군을 현대화시키려는 의도도 명백히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기간 동안 무기 지원이라는 명분을 챙겨가면서도 처리해야 할 노후 무기들은 최소한만 남기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부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시다시피 한국 무기들이 채우고 있죠. 새로 산 무기들이 인도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빈자리를 메우게 되자 폴란드는 슬슬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폴란드는 자국 무기는 물론이고 타국에서 지원온 무기들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무기들이 1차적으로 집결하는 경유지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도 이 경유지 역할은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자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산 최신 무기들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만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주던 전쟁 초기와 달리 이제 폴란드가 아니라도 다른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군 현대화라는 목표를 일단 달성한 폴란드가 새로 받은 무기까지 동원한 더 이상의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지금부터도 아마 폴란드는 새로 구매한 K2나 K9, FA-50 등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은 틀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점차 발전해서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는 미래를 바라보면 더더욱 남주기에는 아깝다고 여겨지는데요.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화포에 미친 한국이 이제는 포를 가지고 미사일까지 잡으려는 계획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를 증명한 자주곡사포 체계는 이제 두 가지 개량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효용성은 증명했으니 이제 그 성능을 확장해보자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방향은 극단적으로 긴 사거리를 통해 포격이 닿는 범위를 늘려보자는 것. 두 번째 방향은 대부분은 지대지 사격 기껏해야 매우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지대함 사격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넘어서 지대공 사격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은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한 가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155mm 곡사포를 이용한 극초음속 포탄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해보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요. 이 당시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듯 미국은 이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실험은 M107 자주평사포와 M109 팔라딘의 개량형을 이용해서 진행되었고,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속도와 비행 패턴을 보이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향해 날아간 155mm 포탄은 보란듯이 공중에서 명중했습니다. 이 실험은 곡사포의 다음 세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사일 방공조차도 포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다만 미국은 이 극초음속 포탄을 실제로 사용할 플랫폼 개발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개량하는 XM2001 사업과 비슷하게 차세대 자주포로 개발되던 NLOSC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었고, M982 엑스칼리버 지능형 포탄의 대량 도입 사업도 불발로 끝나 미 육군의 자주포 개발 사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서야 M1299 아이언 썬더로 불리는 M109 팔라딘의 개량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미국이 자주포 사업에 이렇게까지 고전하는 이유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K9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도 성능이나 가성비로 K9을 넘을 도리가 없다 보니 예산 단계에서 K9을 구매하지 않고 굳이 신형을 개발할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는 동안에 한국은 유유히 자주포 시장의 중심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높은 판매고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량된 신형 K9A2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 기종은 현재 영국 자주포 사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영국은 미국의 아이언 썬더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구매하는 것이 보통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한국의 K9A2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죠. 한국은 미국이 선수를 친 극초음속 포탄을 이용한 순항 미사일 격추 기술 역시 뒤따라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역시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미사일 방공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공 체계의 고질적인 단점이 바로 쏘는 쪽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막는 쪽이 들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도화된 레이더 기술과 수십 수백억을 호가하는 방공 미사일을 동원해서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죠. 물론 극초음속 포탄은 일반적인 포탄보다 비싸고 레이더 기술은 포를 이용한 방공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방공 미사일에 비교하자면 획기적인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맞춰 떨어뜨릴 때까지 얼마든지 포를 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위협이 늘 존재하며 앞으로의 전장에서는 자폭 드론도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K9이 이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보다 K9을 구매한 다른 국가들이 이 소식을 훨씬 반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수준으로 방공망을 철저하게 갖춘 나라는 드물고 그래서 K9 구매국 중에서도 방공망이 뻥뻥 뚫려 있는데도 거기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과거 소문을 듣고 구매해뒀던 K9이 갑자기 방공 시스템을 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 이상 반가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폭 드론에 대한 위협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평등하게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자주포의 미래를 이들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K9의 이러한 활용을 위한 선결 과제인 사정거리 연장탄의 개발에 성공한 상태. 다음 숙제는 날아가는 물체에 대한 지대공 사격이 되겠습니다. 과연 가까운 미래의 K9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큰 기대를 품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